1에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통 독서 이론 문제가 먼저 나오는데 지문의 길이도 그거보다 좀 길고 5문제나 딸려있는 인문 지문이 나왔습니다. 문제를 먼저 훑어볼게요. 1번 내용에 대한 이해 문제인데 앞부분을 쭉 훑어봤더니 사람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지? 여러 사람 이름. 2번 기억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이거는 기억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 읽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실시간 해결 문제. 3번에도 역시나 순자의 입장, 또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보통 인문지문에서 이렇게 여러 사상가들의 이름이 나오면 그 각 사상가들의 입장, 주장을 정리하고 이 각각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 대조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4번에 보기 활용하는 문제, 5번에 어휘 문제. 자, 그러면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단번호 쌤은 미리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문단번호 다시고 1문단부터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로 표현된 개념을 통해 사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존재와 구별된다. 자,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어로 표현된 것을 통해서 사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 개념은 자 위에서 언어로 표현된 개념이라고 했던 것을 밑에서 언어 개념 다시 받아왔다. 그죠? 요런 거 이제 핵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언어 개념은 자 이 특징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편성입니다. 이는 실제 현실의 대상에 비해 언어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실제 현실의 대상은 뭔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대상의 구체성과 개별성을 다 담기보다는 그들의 이 공통점을 뭉뚱그려서 보편적으로 언어로 표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 바로 풀어도 되는데 한번 바로 풀어볼까요? 2번. 자, 기억, 언어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모든 사람은 얼굴과 특성이 다르지만 방금 얘기했던 개별성, 구체성입니다. 그지? 하지만 우리는 그 모두를 사람이라고 칭한다. 이들의 공통점을 뭉뚱그려서 보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건 답이 1번이네. 자, 나머지도 한번 봅시다. 2번, 사자라는 이름에 사용된 문자의 형태는 실제 사자의 외적인 형태와 관련이 없다. 자, 문자의 형태와 실제 대상의 외적 형태에 대한 설명, 관계없습니다. 그죠? 3번, 실제 하늘이라는 대상은 하나이지만 언어의 종류에 따라 하늘, 스카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실제 대상은 특별히 정해진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여러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임의적으로 우리가 언어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다. 4번, 하늘의 별을 별이라고 이름 지어 사회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을 임의로 발이나 불로 부를 수 없다. 자, 방금 3번에서 했던 이 언어의 자의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사회적인 약속으로 이 언어 명칭을, 언어 개념을 통일해야만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지.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사실 이 언어의 특성들은 이 지문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입니다. 5번, 중세국어에서는 어리다라는 단어가 어리석다라는 의미이지만 현대국어에서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변하였다. 이거 우리 많이 했던 언어의 변화, 언어의 역사성. 자, 요렇게 한번 확인해 봤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현실의 대상은 늘 변화하는 데 반해 언어 개념은 고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보편성이나 고정적이라는 이 두 가지 특성 모두 언어 개념과 대상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한번 정리하네요. 즉, 언어 개념과 실제 대상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자, 이 시대가 진짜 무서운 시대야. 인문에서 이 시대가 나오면 무조건 비교대조입니다. 그러면 각 사상가들이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언어 개념에 대한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 질서를 위한 언어 개념의 역할에 관심을 둔
공자와 순자, 자, 두 사람을 묶어놓은 거 보니까 이 둘의 공통점을 지금 소개하는 거다, 그죠? 또 하나는 언어 개념과 실제 대상의 본질과의 관계를 탐구한 노자 장자 팀이다. 자, 두 팀으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사회 질서를 위한 것, 두 번째는 개념과 언어와 대상의 본질의 관계를 탐구한 것. 자, 그리고 한 사람씩 다시 뜯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특징을 잘 파악해 봅시다. 공자는 아까 첫 번째 팀이었단 말이야. 사회 질서를 위한 언어 개념의 역할에 관심을 둔 팀이었습니다. 혼란한 사회 속에서 언어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이야. 그지? 공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명분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자, 이 공자의 가치관은 명분에, 뭐뭐다운 거, 뭐뭐답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그 명분은 분명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된 언어가 제대로 사용되어야 사회 질서가 잡히고 바람직한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공자의 사상을 정명사상이라고 한다. 정명사상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자의 사상이었네. 공자는 명분에 맞는 행동, 그 명분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 개념, 그걸 통해서 사회 질서를 잡는다. 이게 공자의 사상이었습니다. 다음 순자. 순자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언어적 명칭은 선천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없으며, 이거 아까 우리 언어의 특성 중에 자의성이랑 비슷한 거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약속하여 해당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대상의 이름, 즉 언어 개념이 되는 것이라 보았다. 이거 아까 했던 언어의 사회성이네. 순자는 사회 질서를 위해 사회적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예를 중시한 사상가인데, 자, 순자가 중시한 건 예다. 예는 대상 간의 분별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자, 이러한 입장에서 순자는 귀천을 밝히고 대상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비슷한 말이 반복됩니다. 그죠?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언어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면 이 순자는 언어 개념을 통해서 어떤 대상 간의 분별, 구별을 하고 이걸 통해서 예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순자는 사회 질서 유지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언어 개념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결국 공자 순자는 사회 질서 유지가 목적입니다. 4문단입니다. 한편 노자와 장자의 사상은 문명 비판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인 특징을 갖는다. 공자와 순자 같은 유가가 기존 질서의 전통과 권위를 존중하고 그것을 계승하며 유지하려고 한 사상이라면, 노자와 장자 같은 도가는 기존의 질서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모색하. 완전 반대다, 그죠? 아까 사회 질서를 중시하던 공자 순자파와 대조되는 노자 장자의 반권위주의성, 문명 비판성, 이런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위를 배제한 자연 상태, 자, 이제 노자 차례입니다. 그죠? 무의 자연을 추구하는 노자는 언어 개념을 인위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자, 이 노자에게 언어 개념은 인위적인 세계다. 그러면 방금 자연 상태인 무의 자연을 추구한다고 했으니까 노자는 언어 개념을 일단 이 무의 자연과는 대비되는 소재로 보겠다. 그죠?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노자는 모든 것이 언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 개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현실 세계를 유명의 세계라 표현하였다. 아까 우리 그 언어 개념을 세모로 표시했으니까 그걸로 인식하고 있는 이 유명의 세계도 세모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그리고 이런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개념을 가짜 이름이라고 여겼다. 이는 언어 개념이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본질과 이 언어 개념은 뭔가 대비되는 것으로 인식을 한 것 같네, 노자가. 대상의 본질은 언어 개념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상태이며, 그러니까 본질이 먼저라는 거지. 노자는 이것을 무명 혹은 무로 표현했다. 노자는 유명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 개념을 통해서 무명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하긴 했지만 이게 노자가 언어 개념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한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언어 개념을 통해서 아까 우리 세모했던 예를 통해서 무명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대. 무명의 세계가 유명의 세계보다 앞서고 본질적인 것이라 생각하였다. 자, 여러분 이 가치관에 대한 사상가들의 가치에 대한 지문이 나올 때는 이 선후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무명의 세계가 자, 무명의 세계가 유명의 세계보다 앞서고 본질적인 것. 아까도 한번 얘기 나왔어. 그지? 본질. 무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언어 개념. 유명의 세계다. 자, 이런 노자 입장은 장자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이번엔 장자 마지막이겠네. 장자에 의하면 언어 개념은 상대적이며 유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상의 본질을 전달하기에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본질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언어 개념이라고 생각했다. 자, 그러면 우리 색깔을 바꿔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 지문에서 근거 찾기 또 같이 하면서 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1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인간은 언어로 표현된 개념을 통해 사고를 할 수 있다. 자, 요거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그치? 첫 번째 문단에 언어로 표현된 개념을 통해 사고할 수 있다. 그대로 나오네. 1-1번. 2번. 공자는 자, 그러면 공자에 대한 설명이 나왔던 3문단에서 찾으면 되겠다. 그죠? 사회 질서를 위한 언어 개념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다. 여기도 있고. 2문단에서 공자에 대한 소개 나왔을 때 표시해놨던 여기도 있고. 자, 1-2번. 자, 3번 도가는 자, 도가라는 말이 나와서 헷갈렸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아까 도가도 나왔습니다. 그지? 4문단에 노자, 장자 같은 도가는 이렇게 놨지. 기존 질서의 전통과 권위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모색하는 사상이다. 여기 나와 있네. 1-3번. 4번. 공자는 사람들이 분명한 언어로 표현된 자신의 명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아까 정명사상 할 때. 나지롱. 자, 1-4번. 5번. 노자는 문명 비판적인 언어 개념을 사용하여 무명의 자, 이 선후관계 나오죠. 언어 개념을 사용하여 무명의 세계의 본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언어 개념이 먼저가 돼야 되잖아. 근데 아까 분명히 말했지. 본질과 무명이 먼저고 언어는 그거를 진상 파악은 할 수 있으나 앞서는 것은 뭐다? 무명의 세계다. 그러면 안 되죠. 답은 5번입니다. 5번이고 그 근거가 되는 거 여기 표시해 놓고 1-5번. 3번입니다. 보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막연하게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순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문지문에서 사상가들 나왔을 때는 이 사상가들 각각의 입장, 주장 요거 분명히 봐야 됩니다. 순자의 입장이 아까 어디에 나왔었지? 3문단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표시 나왔던 핵심어랑 중심 내용도 한번 보면서 보기를 파악해 봅시다. 말과 소는 사실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 점, 네 다리를 가지고 있는 점 등 같은 점이 많다. 이처럼 모든 대상은 같은 점에 주목하면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말은 소이고 소는 말이며 만물은 하나로 결국 동등하다. 요 입장은 모든 것은 동등하다. 자, 그런데 순자의 입장이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순자는 대상 간의 분별, 서로 구별 이걸 하기 위해서 언어 개념이 필요하다 그랬어. 자, 그러면 1번부터 언어 개념은 선천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있으므로 자, 요거부터 잘못됐습니다. 우리 순자의 생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순자는 언어는 선천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없으며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 모순되죠. 틀린 선지. 2번, 대상이 같은 점에 주목하는 것은 언어 개념의 사용을 통해 귀천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순자의 입장에서는 이 언어 개념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해서 구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랬어. 3번, 말과 소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언어 개념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자,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구별이잖아. 자, 이 구별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만든다 그랬거든.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순자의 입장에서, 그지? 4번, 말은 소고 소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약속에 의해, 자, 우리 아까 순자가 얘기했던 사회적 약속 한번 봅시다. 자,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약속해서 해당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언어 개념이 된다 이랬거든? 그러면 3-4번. 그럼 이건 사회 혼란이 아니고 뭐야? 사회 질서를 만드는 건데? 그지? 그러니까 말은 소고 소는 말이라고 해버리면 그 사회적인 약속을 깨는 거기 때문에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네. 5번, 만물은 하나로 결국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들 간의 분별을 없애는 것으로, 맞죠? 얘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없지. 얘를 실천하려면 구별이 되어 있어야 돼. 자, 4번입니다. 우리는 책상과 의자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다른 대상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나무를 잘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짜맞춘 것에 불과하므로 그들의 이름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다. 자, 대상과 본질의 차이에 주목했던 거 누굽니까? 노자. 대상과 본질의 차이가 아니고 이름, 그 언어 개념과 대상의 본질의 차이지. 나는 봅시다. 통발의 목적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니 물고기를 잡았다면 통발은 잊어야 한다. 언어는 그 목적이 뜻을 전달하는 데 있으니 뜻을 전달했으면 언어는 잊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언어는 수단에 불과하다. 장자네. 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자, 바로 나왔어. 이 좀 약간 한자 어휘가 있으면 좀 쉬울 텐데. 이름이 바르다. 뭐야? 정명사상이잖아. 맞는지 확인해 볼게.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학이 발전하지 못하며 예학이 발전하지 못하면 형벌의 실정에 맞지 않게 되며 형벌이 실정에 맞지 않으면 백성들 삶이 어지럽게 된다. 이 결국엔 뭐야? 공자의 사상. 말로써 이치에 맞는 이치를 만들고 이 일을 이루어서 백성들의 삶을 질서 잡는 것. 요 공자의 사상이었다. 그지? 그러면 이제 쉬워요. 1번 가는, 자, 가가 노자였잖아. 대상이 자신의 본질 그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유명의 세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2번 가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이 언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노자의 견해를 보여준다. 3번 나는 언어 개념이 대상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장자의 견해를 보여준다. 4번 다는 언어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전제가 된다는 공자의 견해를 보여준다. 5번 다는 각자 주관적 기준에 따른 언어 개념을 사용해야 바람직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정명사상을 보여주는 건 맞는데 여기서 봐봐. 각자 주관적 기준에 따른 언어 개념을 사용해야 되나? 이거 아니지. 명분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표현하는 언어여야 한다. 그죠? 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 5번의 어휘 문제인데 이거는 바꿔 써보면 됩니다. 사실 제일 자연스러운 게 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자, A에서 요 앞문장 같이 봐야 돼. 얘는 대상 간의 분별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럼 얘가 이루어지는 거네. 그지? 어떤 가치관이 이루어지는 거, 가치관. 내가 만들고 싶은 가치, 목표한 가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달성하는 거겠네. 그지?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6에서 11번 문제입니다. 자, 6번을 문제 훑어보니까
앞부분에 전부 동조현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핵심어 예측할 수 있죠. 요거 살짝 훑어보고 지문 들어갑니다. 1문단. 사회 속에서 행동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의식 및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을 사회심리학이라고 한다. 사회심리학의 개념 중 하나인 동조현상은, 자, 우리 방금 핵심어로 체크했던 단어. 집단이 구성원에게 가하는 압력에 의해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자, 동조현상의 정의입니다. 그죠? 집단의 압력이, 자, 방금 집단의 구성원에게 가하는 압력에 의해라는 이 조건을 제시했는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집단의 압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집단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개인이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동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조금 특이한 경우다. 그죠? 이렇게 출제 포인트 될 수 있습니다. 동조현상은 다양한 규모의 집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국가와 같은 대규모 집단은 물론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모인 소수의 사람으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다양한 규모의 예시들도 나와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규율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집단의 규범은, 자, 이 규범이라는 것은 행동이나 태도를 규율하는 기준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단의 규범은 어떤 행동이나 의견이 적절한 것인지 부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까 위에서 이 동조현상이라는 것이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가 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규범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 규범은 이 자기의 행동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관성이 있겠죠? 집단의 규범에는 명문화되어 있거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명시적 규범과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글자로 나타나 있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묵시적 규범이 있다. 두 가지 규범을 제시했습니다. 동조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자, 3문단은 원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규범적 영향력과 정보적 영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씩 설명하겠네. 보자. 규범적 영향력은 개인이 집단에서 고립되지 않고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 이 목적을 한번 표시해 놓읍시다.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집단의 명시적 규범이나 묵시적 규범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집단의 규범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해도 규범적 영향력에 의해 동조가 일어날 수 있는데, 자, 요런 거 중요합니다. 뭐뭐 하더라도 이런 거 있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도 동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 개인의 신념 변화와 같은 내적인 변화보다는 행동 변화와 같은 외적인 변화가 주로 일어난다. 자, 그러면 내적인 변화도 있고 외적인 변화도 있는데 외적인 변화가 더 많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죠? 정보적 영향력은 개인이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인지 체크해놓고 집단의 규범이나 의견을 정보로 여기고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낯선 상황에 처한 개인은 방금 우리가 괄호한 거랑 마찬가지다. 그지? 낯선 상황.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개인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생각과 행동을 하기 위하여 집단의 규범이나 다른 구성원들의 생각을 습득해야 할 정보로 여기고 이를 습득한 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정보적 영향력에 의한 동조는 규범적 영향력보다 이렇게 두 개 비교해 놓은 거 잘 보세요. 이거보다 쉽게 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자, 얘가 좀 더 내적인 변화를 잘 가져온다. 5문단 동조현상은 동조가 일어나는 상황이나 동조 정도에 따라, 자, 지금 동조현상이라는 이 핵심어를 수능, 동일시, 내면화로 나눌 수 있다. 나눴습니다. 분류를 했어. 분류가 나올 때는 항상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었어. 분류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뭘 소개했냐면 상황과 정도를 소개했어. 그러면 지금 수능, 동일시, 내면화의 공통점은 동조현상이라는 거고 얘들의 차이점은 방금 분류 기준이었던 상황 또는 정도,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날 건데 그 포인트들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우선 자 수능은 첫 번째 나오는 거 한번 보자. 1번 수능은 보상을 얻거나 벌을 피하기 위해 또는 다른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러면 이 동조가 일어난 상황이 보상을 원하거나 벌을 피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동조하는 것뿐이다. 수능의 단계에서는 순간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을 뿐 신념이나 태도는 변화하지 않는다. 보상을 얻거나 처벌을 피하는 것 외에 구성원이 규범을 따라야 하는 다른 이유가 없다면 특정 규범에 대한 수능은 태도나 신념의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동일시는 자 다음 동일시입니다. 두 번째. 동일시는 집단의 특정 구성원과 비슷해지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동조이다. 개인은 자신이 잘 모르는 행동을 해야 할 때 집단의 다른 구성원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때 매력적인 구성원이 있다면 그와 비슷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며 이를 통해 동조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 어떤 멋진 사람이 있는 거야. 그 멋진 사람과 나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할 때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동일시의 욕구를 가지는 개인은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이 닮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그 대신에 조금 위험한 거는 무비판적으로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멋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내면화는 집단의 규범을 자신의 내면에 완벽하게 수용한 것이니 완전히 내 거가 된 상황입니다. 수능과 달리 내면화의 단계에 이른 집단 규범은 외부 압력 없이도 자발적으로 유지되며 오랫동안 지속된다. 반복적인 수능으로 인해 내면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모든 수능이 내면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수능에서 내면화가 되는 경우는 없지는 않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다. 소개 안에. 자, 우리 6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색깔 한번 바꿔볼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동조현상의 정의와 자, 정의가 아까 1문단에 나왔습니다. 발생 원인을 자 여기 원인 나지. 자 1문단 정의, 3문단의 원인 동조현상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구분했더라? 여기에서 동조가 일어나는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서 수능, 동일시, 내면화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거 1번이네요. 2번 동조현상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뭐 억지로 찾자면 여기서 이 동일시에서 그 상대방을 비판 없이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요거 뭐 문제 상황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그지? 3번 동조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를 분석하고 이거 분석이라는 말은 하나를 완전히 막 파헤치는 거야. 우리가 자전거를 봤을 때 자전거에는 뭐 2발 자전거, 외발 자전거, 3발 자전거, 4발 자전거가 있다. 이거는 바퀴의 수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고 자전거를 분석하면 뭐 페달과 바퀴와 안장과 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자전거를 이게 낱낱이 파헤친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분석은 없습니다. 다른 현상의 구성 요소와 비교 더더욱 없죠. 4번 동조현상을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 없습니다. 동조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을 언급하고 동조현상이 나타나기 전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이런 설명 없습니다. 답은 1번. 자, 7번 한번 봅시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 쌤이 좋아하는 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찾아볼게요. 1번. 낯선 상황에 처한 개인은 집단의 규범을 습득해야 할 정보로 여길 수 있다. 자, 요거 우리 4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낯선 상황에 처한 개인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과 행동을 할 수 있다. 구성원들의 생각을 습득해야 할 정보로 여기고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습득해야 할 정보로 여길 수 있다. 맞는 말이죠. 7-1번.
자, 2번. 집단의 압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까 이거 특이해서 체크해놨던 부분이다, 그지? 아까 1문단에서. 원래 동조현상은 집단이 구성원에게 가하는 압력에 의해서 변하는 건데, 집단의 압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단이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면 동조현상이 일어난다. 7-2번. 3번. 집단의 규범 중 자신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규범에 의해서도 동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요것은 아까 우리 3문단에서 중간 부분 보세요. 개인이 집단의 규범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해도 규범적 영향력에 의해 동조가 일어날 수 있는데 7-3번. 4번. 자신이 속한 집단의 매력적인 구성원과 비슷해지고 싶다는 욕구에 의해서도 아까 동일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지? 매력적인 구성원이 있다면 비슷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며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7-4번. 5번. 공식적인 규범은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암묵적인 규범에 의해서는 동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3문단 한번 보세요. 3문단에 보면 명시적 규범도 마찬가지, 묵시적 규범도 마찬가지 동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7번에서 공식적인 규범은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이미 틀렸다. 그지?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이제 실험 결과인데 한번 볼까요? 어두운 곳에서 고정된 광점을 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어두운 방에 있는 3명의 피험자에게 고정된 광점을 보게 한 후 이들을 분리하여 아무도 접촉을 못하게 한 다음에 각자가 인식한 광점의 이동 범위를 말하게 했다. 그랬더니 이 답변 1 요렇게 차이가 있었어. 그 후 피험자들을 모아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한 후 광점의 이동 범위를 말하게 했으며 광점의 이동 범위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한 후 광점의 이동 범위를 다시 말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험자를 따로 분리한 후 각자 최종적으로 생각한 광점의 이동 범위를 말하게 했다. 그러면 분리했다가 같이 모아서 막 대화를 해서 정보를 교환하게 했다가 다시 분리한 거다, 그지? 근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 거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1번부터 한번 볼까? 실험의 결과를 보면 구성원이 3명인 소규모 집단에서도 동조현상이 일어났잖아, 그지? 2번. 답변 1의 결과에서 답변 4의 결과로 변하는 것을 보면 집단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쳤어. 처음에 내가 인식한 그 광점이랑 위치가 달라졌단 말이야. 대화를 하면서. 3번. 답변 4의 결과를 보면 자신의 생각과 어긋나는 집단의 규범에 구성원들이 순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였나? 거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를 한 거지. 자기의 생각과 어긋나는데 억지로 대답을 한 건 아닙니다. 그지? 그래서 요 답변은 틀린 선지입니다. 4번. 실험의 결과를 보면 집단의 규범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각 구성원의 생각 변화의 폭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이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선이 조금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5번. 실험의 결과를 보면 정답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도 집단의 묵시적 규범이 그렇지. 명문화되어 있진 않았지만 대화를 통해서 묵시적으로 규범이 정해졌다. 자, 9번입니다. A를 바탕으로 A가 뭐였지? 아까 동조현상의 유형을 나눠놓은 거였다. 수능, 동일시, 내면화.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학교 방침상 모든 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갑은 동아리 활동을 하기 싫었으나 학교 방침에 따라 원하지 않는 환경동아리에 가입하였다. 이후 갑은 환경동아리 부장인 을이 많은 학우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갑은 점점 을을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면서 을처럼 되고 싶다. 이거 뭐더라? 동일시.
을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면서 동아리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자, 1번. 갑은 을에 대한 동일시로 인해 을의 태도와 행동을 비판 없이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아까 보기에 지문에서 봤던 거 한번 표시해볼까? 자, 동일시는 그와 비슷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비판 없이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지? 9-1번 표시해놓고 9번은 맞는 선지니까 이 답이 1번이네. 자, 2번. 을과 같은 존재가 없다면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학교 방침을 갑이 내면화할 가능성이 없다. 자, 내면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보면 이런 말이 나와. 반복적인 수능으로 인해 내면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모든 수능이 내면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모든 수능이 내면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수능이 내면화를 불러오기도 한다는 거지. 9-2번. 이거. 9-2번. 자, 3번도 봅니다. 그래서 9번에 2번은 이봐봐. 내면화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 3번. 갑이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인지하는 순간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학교 방침을 내면화할 것이다. 이익을 인지하는 순간 이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우리 동조 현상 중에서 봐봐. 수능이에요.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인지하는 순간 이거 수능이 수능. 근데 수능한다고 해서 또 무조건 내면화 하는 건 아니었단 말이야. 이건 틀린 선지. 4번. 갑이 학교 방침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 중요하다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동아리에 가입했다면 수능이라고 할 수 있다. 수능은요. 신념에 따라가 아니지. 여기도 봐봐. 자, 수능은 오문단에 신념이나 태도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랬어. 외적인 행동만 바뀐다 그랬어. 9-4번.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거 9-3번 표시해놓고 5번. 추후 갑이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한다는 학교 방침을 내면화해도 다른 구성원의 압력이 없다면 쉽게 내면화가 사라질 것이다. 자, 내면화가 된 거는 쉽게 안 사라집니다. 봐봐. 쉽게 내면화는 외부 압력이 없이도 자발적으로 유지되며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랬어. 9-5번.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한번 볼게.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가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구자는 피험자에게 선분 하나가 그려진 카드 A와 서로 다른 길이의 선분 셋이 그려진 카드 B를 보여주었다. B의 선분 중 하나는 A의 선분과 길이가 같았으며 B의 선분 중 어느 것이 A의 선분과 길이가 같은지 피험자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선분이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A랑 B 카드가 있는데 A에 선분이 하나 있어. B에도 선분이 똑같은 길이가 하나 있고 뭐 요런 식으로 선분 3개가 그려져 있는데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같은 선분이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지. 피험자에게 B의 선분 중 A의 선분과 길이가 같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혼자 실험에 임한 피험자가 혼자 실험한 사람은 오답을 말한 비율이 1%가 되지 않았다. 거의 다 정답을 말했다는 거야. 하지만 오답을 말하도록 공무원 다수의 가짜 피험자 사이에 진짜 피험자를 두고 실험을 한 결과 진짜 피험자가 오답을 말한 비율은 36.8%에 달했다. 요거 한번 볼까? 자, 1번. 규범적 영향력은 개인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다. 일단 보기가 함정인데 이 보기를 떠나서 일단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틀린 선지입니다. 그죠? 규범적 영향력을 보면 우리 아까 저기 지문을 한번 보세요. 아이고. 자, 3문단의 규범적 영향력에 대한 설명을 보면
자, 규범적 영향력은 내적인 변화보다는 외적인 변화가 주로 일어난다라고 하긴 했지만 결국엔 둘 다 일어나는 거야. 내적인 변화도 있고 외적인 변화도 있지만 외적인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다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 조금 모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실험 내용과 그다지 관계도 없습니다. 2번 집단의 규범은 개인의 결정이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규범의 정의 자체가 판단하는 기준이 됐단 말이야. 개인이 행동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그지? 틀린 산지. 3번 정보적 영향력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보적 영향력이 뭐였지? 개인의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여기에서는 봐봐. 누가 봐도야, 누가 봐도. 피험자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적 영향력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라는 말 맞는 말이지. 동조현상이 일어났잖아. 그럼 답 3번이네. 4번 묵시적 규범에 의한 수능이 태도나 신념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묵시적 규범은 맞아. 근데 이게 태도나 신념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이 보기를 통해서는 알 수조차가 없어. 자, 5번 집단이 개인에게 압력을 가할 때 개인에 따라 동조의 발생 여부가 다르지 않아. 자, 압력을 가했을 때 지금 동조 발생 봐봐. 여기서 동조한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동조 안 한 사람도 있잖아. 63.2%. 그지? 그러면 동조의 발생 여부는 다르지 않다가 아니고 다르지.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어휘 문제인데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 자, A. 묵시적 규범을 따르는 이거든. 그러면 뭔가 추상적인 대상이 앞에 와야 되는데 후배, 강시, 삼촌 이런 거 좀 어렵습니다. 그지? 그러면 4번, 5번 중에서 좀 더 성격이 가까운 거, 문맥상 의미가 가까운 것은 권유에 따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에서 17번 과학 지문입니다. 가, 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 읽고 가로 풀 수 있는 문제 해결, 나 읽고 나머지 문제 해결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 지문의 1문단부터 함께 봅니다. 조류는 강이나 바다, 호수, 연못과 같은 물속에 사는 생물을 일컫는 말이며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산소와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광합성 작용을 한다. 자, 광합성 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화살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학기술 지문을 읽을 때는 특히 선후관계, 인과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화살표로 표시를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가끔은 그 원인이 뒤쪽에 아니면 선후관계를 뒤집어서 설명해 놓는 글들이 있기 때문에 화살표로 시각화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조류는 생태계 먹이 그물에서 1차 소비자의 먹이가 되는 생산자로 수생태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조류의 정의와 특징입니다. 이 문단, 조류 중, 남조류는 조류 중에서 또 조금 좁혔습니다. 생물학적 특성이 다른 조류와는 차이점이 있어. 자, 요런 애들, 차이점이 있어 하는 애들은 조금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미리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 남세균, 남조류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죠? 조류에 대한 설명은 이 남조류를 설명하기 위한 바탕이었습니다. 남세균은 조류 중 지구상에 최초로 존재하였으며 약 35억 년 전의 지층에서 화석으로 발견되었다. 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남세균은 지구에서 햇빛을 이용하여, 자, 얘도 마찬가지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햇빛을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산소와 영양분으로 만든 광합성 생물로. 자, 햇빛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산소가 거의 없던 과거 지구의 대기는 남세균으로 인해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남세균으로 인해 만들어진 산소는 지구 대기 중에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과 만나,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산소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과 만나서 오존을 형성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오존은 20에서 25km 상공에서 오존층을 형성하였다. 자, 요렇게 이어진다.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면 산소 원자를 방출하는데, 산소 원자는 다른 산소 분자와 결합하면서 열을 방출한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 그 문제 풀 때와 똑같은 환경으로 보통 이 수업할 때 필기를 하려고 따로 정리를 하지 않는데, 요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옆에 그려보겠습니다. 자, 오존이 뭐 오존층 같나요? 자, 요 오존층이 있어. 자, 이 오존층에 자외선이 흡수가 되면 산소 원자가 생긴대. 산소 원자가 방출되는데, 이 산소 원자는 다른 산소 분자와 산소 원자는 다른 산소 분자와 결합하면서 열을 다시 방출한대. 열. 즉이라는 말은 앞에 말과 같은 말 한 번 더 해준다는 거지. 지구 대기 상층부에 형성된 오존층은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에게 해로울 수 있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동시에 오존층의 역할, 지구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결국 남세균으로 인해 과거 지구 대기에 산소가 생겨나면서 산소가 필요한 호기성 생물이 탄생할 수 있었고, 오존층이 형성되어 지표면에 닿는 자외선이 약해지면서 물속이 아닌 육지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남세균이 지구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절차에 따라서 이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문단, 남세균은 지구상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한 만큼 환경 변화에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자, 남세균이 오늘의 주인공이잖아. 얘의 적응력,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이고. 일부 남세균은 대기 중의 질소를 유기질소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질소 고정 능력이 있어 양분이 되는 질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자, 적응력. 살아남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일단 첫 번째는 질소 고정 능력이 있대. 또한 생존에 불리한 환경에서는 포자를 형성해 물속 퇴적층에 가라앉아 있다. 숨어 있다가 생존에 좋은 환경이 되면 다시 포자가 발화하여 성장하기도 한다. 자, 두 번째 능력은 포자를 형성하는 것. 남세균은 세포 내에 공기주머니를 갖고 있어 상하로 수직 이동을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야. 공기주머니도 있어서 이 양분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적응력이라는 특징을 얘기했는데, 이 적응력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막 정신없어서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고 나서 지문을 다시 보면서, 특히 이거는 연계교재니까 제재에 대한 공부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글 전체를 한번 구조화시켜 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4문단, 남세균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대사작용의 결과로, 자, 얘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 대사작용의 결과가 뭔가 보이는 게 있나 봐.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과 독소 물질을 생성하기도 한다. 물에서 나는 흙냄새나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 아까 냄새 유발 물질 요거다, 그지? 남세균이 엽록소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기도 한다. 남세균이 만든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은 인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남세균이 만든 마이크로시스틴, 이름이 멋있는데 독소입니다. 이 독소 물질 요렇게 연결된다, 그지? 포유류가 흡수할 경우 간세포나 신경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독소 물질은 평상시에는 남세균의 세포 안에 존재하며 배출되지 않지만 남세균이 사체가 되었을 때 배출한다. 뭐 이런 특징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가를 다 읽었기 때문에 가랑 관련된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강렬한 빨간색으로 한번 찾아볼까?
자, 몇 번을 풀 수 있냐 하면 뭐 가도 지금 바로 12번도 바로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가나가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거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볼까? 1번. 가는 남세균의 특징 설명했지. 자, 2번. 가는 조류를 유형으로 나누진 않았습니다. 3번. 가는 남세균의 기원에 대한, 자, 기원은 뭐 아까 화석에서 나오고 이런 얘기는 했지만 학설을 소개한 건 없었습니다. 4번. 조류가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설명하고 있다. 아까 우리 이 문단 전체에서 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설명했습니다. 5번. 남세균의 진화 과정을 통시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살피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시간의 흐름이 제시된 그 표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1번, 4번 둘 중에 한 개가 답이 되겠네. 걸러놓고. 자, 13번 한번 봅니다.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선생님이 좋아하는 지문에서 근거 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멈춰놓고 먼저 찾은 다음에 선생님이랑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조류는 생태계의 먹이 그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 조류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1문단에 있었습니다. 자, 찾았습니까? 생태계 먹이 그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여기에 13-1번. 자, 2번. 지구 대기의 산소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 만나 오존층을 형성하였다. 자, 오존층 형성에 대한 이야기 찾아보세요. 어디 있었지? 어딨노? 자,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과 만나 오존을 형성하였고 오존층을 형성하였다. 13-2번. 자, 3번. 조류는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특정 물질을 어떤 물질 만들어내더라? 여기 1문단에 보면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산소와 유기물을 만들어낸다 했으니까 특정 물질 맞죠? 4번. 마이크로시스틴. 자, 저 밑에 있었던 것 같은데. 특정 생물이 흡수할 경우 어떤 생물? 포유류가 흡수하면 간세포나 신경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13-4번. 5번. 조류가 가진 온도 조절 기능으로, 자, 이거 잠시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런데 이거 온도 조절에 대한 얘기, 산소 발생에 대한 부분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지구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주어를 잘 찾아보세요. 뭐지? 오존층은 지구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했다라고 했어. 그러면 조류가 스스로 온도 조절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까 5번 선지는 틀린 선지입니다. 이 부분을 유심히 보면 되겠다. 13-5번입니다. 자, 5번이 정답입니다. 요런 기능은 없었다. 자, 또 풀 수 있는 거 있는가 한번 볼까? 저거 14번 한번 볼까요? 자, 14번 남세균에 대한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남세균이 엽록소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날 수 있다. 이 냄새에 대한 설명 어디 있었더라? 자, 4문단에 나와 있다. 그지? 뭐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기도 한다. 14-1번. 자, 그 다음에 2번. 남세균이 약 35억 년 전 지구상에 존재했다는 것은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아까 화석 얘기도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숫자가 나오면 그 부분에서 무조건 선지가 만들어져. 그래서 숫자를 좀 유심히 봐놓으세요. 3번. 남세균은 생존이 불리한 환경에서 포자를 형성하여, 자, 아까 포자 얘기가 여기 나왔는데,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죠. 포자를 형성하는 건 맞지만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는 말은 없어. 오히려 이 불리한 환경에서는 숨어 있다가 생존에 좋은 환경이 되면 다시 성장한다 이랬지. 여기 어디에도 스스로 양분 만드는 얘기가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남세균이 대사작용을 통해 생성한 독소 물질은 사체가 되었을 때 배출된다.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정보. 5번. 남세균 중 일부는 대기 중의 질소를 유기질소로 전환하여 양분이 부족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 아까 적응력 얘기할 때 질소를 유기질소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질소 고정 능력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자,
요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어딨노? 그래서 답은 3번. 또 볼 거 있나? 자, 이제 가로 풀 수 있는 거는 해결을 했고, 나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좀 기분 전환 겸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서 보라색. 녹조 현상은 강이나 호수에 남세균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녹조 현상은 처음 나온 말이지만 우리 아까 가에서 이미 읽었던 남세균 이야기가 나와. 이 둘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지? 과도하게 발생하여 물의 색깔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우리 그 흔히 보는 녹조 라떼, 그거구만. 담수 조류 중 옅은 녹색을 띠는 녹조류와 구별하기 위해 녹조 현상이라고 일컫는다. 남세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이 요인을 소개했단 말이야. 영양물질과 수온 및 일사량 물의 흐름이 있다. 자, 이렇게 나누어서 요인을 소개했다는 거는 보통은 이거 한 가지씩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겠다는 겁니다. 한번 봐봐. 이 문단에 있디. 이 문단에 영양물질 얘기하죠. 3문단에서 수온하고 일사량 햇빛 얘기하죠. 4문단에 물의 흐름 이야기합니다. 자, 요런 구성. 좀 한 번쯤은 가까이서 봤다가 한 번쯤은 한 걸음 떨어져서 이 구성을 살피는 거 한번 중요합니다. 이 문단. 도심에서 나오는 하수, 각종 농축산시설 등에서 배출하는 폐수,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비료 등에는 질소나 인과 같은 여러 영양물질이 들어있다. 이런 영양물질은 남세균의 증식에 필수적이며 그러면 이 영양물질이 많을수록 남세균도 많아지겠네. 남세균이 영양물질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증식하게 되면 녹조 현상이 발생한다. 그럼 녹조 현상도 심해지겠네. 수온은 남세균의 성장을 좌우하는 요인이며 햇빛은 남세균의 광합성을 위해 필수적 요소이다.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되는 남세균은 20에서 30도의 수온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면 좀 약간 따뜻한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햇빛은 많을수록 그러니까 일조량이 많아야 된다, 그죠? 일사량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온이 높아지고 일사량이 증가하는 여름에 남세균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4문단. 또한 물의 흐름이 약하거나 정체되어 있으면 남세균이 더 많이 증식할 수 있다. 유속이 빠르면 물 표면에 떠다니는 남세균이 하류로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한 곳에서 대량으로 증식하기 어렵다. 그러면 물의 흐름은 약해야 돼. 정체 가만히 있거나, 그지? 수심이 깊고 흐름이 정체된 강이나 호수에서는 여름철에 성층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뭐지? 성층 현상이란 따뜻하고 밀도가 낮은 물이 위에 놓이고 차갑고 밀도가 높은 물이 아래에 놓여 밀도 차에 의해서 수층, 물의 층이 구분되고 물이 수직으로 잘 이동하지 않는 고여 있는 거네. 성층 현상이 일어나 물이 잘 섞이지 않으면 수면의 온도가 더욱 올라가기도 아까 온도가 올라가면 남세균이 잘 성장한다 했었지. 남세균은 수생태계에서 생산자의 역할을 하지만 남세균이 과다하게 증식하여 녹조 현상이 일어나면 수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자,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 남세균이 과다하게 증식하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햇빛을 차단하여 물속의 수생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로 인해 물속의 생물들이 산소 부족으로 폐사하기도 하고 폐사한 생물들이 부패하면서 악취와 독소가 발생해서 수생태계가 점점 파괴된다. 인과관계가 계속 이어진다, 그지? 아무튼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남세균이 과다하게 증식했을 때 이 녹조 현상이 어떤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마저 한번 봅시다. 아까 12번 조금 찝찝하게 1, 4번 남겨놨던 문제 바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1번. 나만 보면 되겠네. 나는 녹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원인이 세 가지 있었잖아. 영양물질, 수온, 햇빛, 물의 흐름. 그죠? 그럼 답이 1번이네. 혹시 확인해볼까? 나머지도. 나는 2번. 나는 원인에 따른 녹조 현상의 종류를 나누어 설명 없고
나는 녹조 현상에 상반된 평가 없고, 나는 녹조 현상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없고, 나는 남세균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와 있었다, 그지? 녹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 때문이었노? 1번에. 아까 남세균의 뭐라고 돼 있었지? 과도하게 발생하여 라고 나와 있죠. 표시해볼까? 여기 있네. 남세균이 과도하게 발생했을 때 녹조 현상이 나타난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6번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A강 주변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 없으며 폐수 처리 시설, 폐수. 미흡한 다수의 축산 시설이, 그럼 폐수가 많이 흘러나온다 이 말이지. B호수 인근에는 과수농원이 많아 비가 오면 땅에 있는 비료, 자, 비료가 녹아 B호수로 유입된다. 이 폐수나 비료는 아까 어디에 있었던 설명들이야? 영양물질입니다. 그지? 그러면 1번부터 보자. A강의 유속을 느리게 만든다면, 물을 천천히 흐르게 만든다면 녹조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겠군. 그렇지. 아까 우리 남세균이 증식하는 조건들이 있었잖아. 물의 흐름이 약하면 남세균이 더 많이 증식한다고 했지. 2번, A강의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축산시설이 사라진다면 남세균이 감소할 가능성이 증가하겠군. 그치? 폐수니까. 폐수를 만들어내니까. 3번, A강을 중심으로 도심이 형성된 후 하수 처리가 미흡할 경우 남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될 가능성이 증가하겠군. 맞죠?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지금 4번, B호수 인근의 과수농원에서 사용하는 비료 주성분이 질소라면 녹조 현상의 발생 가능성 증가하겠죠. 5번밖에 답이 안 남았는데 보자. B호수에 비가 오기 전과 비가 온 후에 수온과 물의 흐름이 같다면, 비가 온 후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오면 비료가 유입된다 그랬어. 그러면은 비가 온 후에 비료가 유입되는데 남세균이 감소한다? 안 되죠. 증가할 가능성이 증가하겠지. 그지? 답은 5번입니다. 우리 무서운 그래프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래프 심지어 거꾸로 놨어. 오, 전혀 무서워할 게 아닙니다. 일단 뭐부터 확인한다? X축, Y축 먼저 확인한다. 수온과 수심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지금 A강에서는 한번 보자. 수심이 깊어지는데 수온은 5도로 변화가 없어. 이건 일정해. 자, 그런데 B강에 보니까 수심에 따라서 수심이 보자. 수심이 얕을 때는 지금 수온이 좀 높았어. 그지?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 수심이 깊어지더라도 이 수온에 변화가 없으면서 아까 위에 수온이 따뜻했던 부분에 비해서는 수온이 낮아집니다. 그죠? 요렇게 딱 반으로 나눠지는 현상을 아까 뭐라고 했더라?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 자, 본문에서 요걸 설명을 했단 말이야. 성층 현상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사문단에서. 따뜻하고 밀도가 낮은, 우리 밀도는 몰랐는데 밀도까지 설명해주네. 수온이 높은 부분이 밀도가 낮은 물이고 차갑고 밀도가 높은 물이 아래에 놓여 밀도 차에 의해서 수층이 분리된, 자, 여기에서는 남세균이 성장하기 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다 이랬는데, 자, 그 정보로 푸는 문제 같습니다. 한번 다시 보자. 자, 그럼 우리 방금 봤던 정보도 한번 써놓자. 밀도가 낮고 얘는 밀도가 높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현상을 성층 현상이라고 한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B강에 나타난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의 양상은 수심이 깊은 강보다 얕은 강에서 이거 방금 봤어야 되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한번 같이 보자. 성층 현상 뭐라고 돼 있냐면 수심이 깊고 흐름이 정체된 강이나 호수에서는 성층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 수심이 깊어야 된대. 자, 그럼 이거 17-1번 해놓고 17번에서 ят은 강이 아니어요. 그죠? 2번, A강은 B강보다 수심에 따른 물의 밀도차가 있는 게 어디야 지금? A강, B강 중에. B강이 밀도차가 있지. 3번, B강은 A강보다 강물이 잘 섞이지 않아 남세균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그렇지? 성층 현상 때문에.
더 자랄 것이다. 이 먹잇감이 많단 말이요. 4번 A강은 B강과 달리 현재 상태에서 일사량이 증가한다면 근데 봐봐. 이거 속임수야. 일사량이 증가하면은 A강이든 B강이든 둘 다 녹조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아까 그 녹조 현상이 잘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었잖아.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B강은 A강과 달리 강속 영양물질의 양과 영양물질의 양과 관계가 없지 않지. 녹조 현상은 영양물질의 양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지? 그래서 답은 3번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그러면 다 되었는 줄 알았는데 15번 추론 문제입니다. 한번 추론해보자.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야. 물속에 조류 등 각종 플랑크톤의 양분인 영양물질이 많아진 상태를 부영양화라 하고 물속의 영양물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빈영양화라고 한다.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의 유기물이나 수중생물의 사체가 분해되는 과정을 통해 자연적으로 물속의 영양물질이 늘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조류와 조류를 먹이로 하는 수중생물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영양화는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부영양화보다 비교적 서서히 진행된다. 이거 두 개 비교한 거네. 1번 빈영양화는 아까 영양물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틀렸지. 부영양화는 원인이 될 수 있지. 2번 수중생물의 사체가 분해되는 과정을 통해 녹조 현상을 어떻게 막지? 자, 거기에 대한 정보 아니었습니다. 그죠? 3번 서서히 진행된 부영양화로 인해 발생한 녹조 현상은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서서히 진행하면 쉽게 제거된다. 이런 말 나온 적이 없어. X. 4번 낙엽, 나뭇가지 등이 물속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조류의 생성을 차단해야. 아까 보기에서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의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영양물질이 될 수 있다고 했거든. 근데 조류의 생성을 차단하면 수생태계가 유지가 될까? 아까 그 조류의 역할 중에 한 개가 뭐였어? 이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수생태계를 보존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 그러면 이 차단해서 수생태계 유지한다는 뒷부분 틀린 말입니다. 그지? 5번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영양물질이 물속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도 녹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부영양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인위적인 것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영양화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인위적인 것을 막더라도 자연적으로 녹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12에서 17번 풀이 끝났습니다.